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미중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제 중국에서 비명 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직은 근데 멀었어요. 이거는 경제 전쟁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비명이 아니고 상당히 심각한 그런 중국 내부의 진통이 시작될 겁니다. 한번 그 사정을 보시죠. 일단 자료화면 보시면은 등소평의 아들 등푸팡이 최근에 중국 장애인 집회에서 중국은 주제를 알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등푸팡은 이제 문화혁명 때 2층인가 3층인가 아무튼 높은 데서 이 홍위병들이 창밖으로 집어 던졌어요. 그때 척추가 나가가지고 휠체어를 타는 신세입니다. 그래서 중국 장애인협회 회장을 굉장히 오랫동안 맡고 있죠. 등푸팡이 뭐라고 말했다고 전해지냐면, 중국은 현재의 위치를 냉정하게 평가해서 주제를 잘 파악하고 외국과 협력해야 한다. 지금은 국제적인 불확실성이 날로 증가하는 시대다. 우리는 평화와 발전에 집중해야 한다. 국제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국의 국내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미국에 대들지 말고 미국이나 이 세계 질서, 글로벌 시스템과 잘 지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등소평은 도광양회라는 말을 남겼죠. 그러니까 도광양회라는 거는 칼날의 빛을 감추고 실력을 어둠 속에서 길러라, 이 소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진핑은 분발유의라는 걸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떨쳐 일어나서 이제 한바탕 일을 저질러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즉 등소평은 세계 질서 속에서 중국이 잘 포지셔닝 한다 그럴까, 잘 처신해서 세계 질서 속에서 중국 경제가 계속해서 단물을 빨아먹으면서 계속 자라나야 된다, 이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걸 도광양회라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진핑은 중국이 패권 국가가 돼야 된다, 실제로 G1이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지도가 이제 1대1로를 보여주는 건데, 이 1대1로라는 게 다시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이 루트를 따라서 쭉 중국의 거점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지정학적인 요충지를 약탈하겠다는 소리예요. 거기다가 이제 경제적으로는 침탈이죠. 이코노믹 어그레션이라고 미국 부통령 마이클 펜스는 표현을 했는데, 중국에서는 이거를 중국제조 2025라 그래가지고 약 90%에 달하는 첨단 산업 분야 90%에 달하는 그러한 영역에서 중국의 세계 지배권을 2025년까지 확립시키겠다. 이를 위해서 첨단 기업들 막 사냥하고, 또 필요하다면은 남의 지식을 훔치고 베끼고, 이런 짓을 저질러야 된다. 사실은 그런 움직임을 보여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내정에 대해서 공작을 하죠. 구체적으로는 이제 미디어, 미국 내의 중국의 방송이라든지, 혹은 미국의 대학, 그 다음에 영화계, 또 문화계, 이런 데 대한 중국의 공작, 이걸 통해서 미국의 국내 정치와 여론을 중국에 유리하게 바꿔가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또 중국 국내적으로는 조지 오웰의 1984에서나 나옴직한 그러한 인권 탄압과 억압을 저질러 왔죠.
특히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러니까 소셜 크레딧 시스템, 그러니까 사회 신용 제도라는 거는 사람들의 성향이나 성분을 분석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그 사람의 그러니까 사회활동 또 어떤 자유스러운 경제적인 그런 활동 이런 것들을 제약하겠다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 발상이에요. 그래서 이를 두고서 이제 디지털 토탈리테리아니즘, 그러니까 디지털 전체주의라고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 이런 그 어떻게 보면 뭐 좋게 표현하면 야심찬 계획이고 나쁘게 표현하면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이게 망상인데 이런 망상을 가지고 중국이 밀어붙였단 말이죠. 이 중에서 흔히 간과되고 있거나 말을 잘 언급을 안 하는 부분이 중국의 한반도 전략입니다. 이게 너무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도 이렇게까지 오늘 제가 표현하는 것 같이 혹은 세뇌 탈출에서 지적해온 것과 같은 그러한 노골적인 지적은 이때까지 피해왔어요. 그러나 실제로 보면 북의 유의미한 핵실험 6번 중에 4번이 시진핑 체제 때 일어났고 북의 유의미한 미사일 발사 실험 30여 번 중에 25번이 시진핑 체제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의 핵은 원자탄을 넘어서 수소폭탄 기술까지 진입을 했고요. 북의 미사일은 별 볼 일 없던 상태에서 이제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상태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그림에서 보면 논바닥으로 이 이동식 ICBM 발사 이동식 차량이 이동을 한 상태에서 ICBM이 발사되는 이런 사진인데요. 이게 실제 상황이었었거든요. 몇 년 전에 불과 한 1, 2년 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이동식 차량 자체는 이게 굉장히 하이텍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중국제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북의 핵과 미사일을 까면 전부 메이드 인 차이나 레이블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뜻하냐면 북에는 핵과 미사일을 무장시키고 남에는 반미 친중 친북 노선이 정치, 언론, 사회 각 분야에 침투하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한반도 전체를 남북을 털어서 친중 반미 코리아 연방을 만듦으로 해서 한반도 전체를 중국의 전략 기지로 삼고 서해를 내해와 그러니까 중국 본토와 또 요동반도와 한반도로 둘러싸인 그런 이 중국의 바다로 만들겠다. 이런 전략을 펴왔습니다. 이거를 왜 사람들이 잘 말을 안 하냐면 중국과 관계가 있거나 중국 눈치를 보는 사람은 당연히 말을 안 하고요. 미국 쪽에서도 이 정도까지는 얘기를 안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얘기를 하는 순간 그 다음에 그 대결의 수위가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누가 했어야 되냐? 한국의 정치인, 한국의 언론인들이 했었어야 돼요. 중국의 한반도 전략이 결국은 한반도 전체를 친중 반미 코리아 연방으로 몰고 가는 것이며 북의 핵과 미사일을 무장시키는 것이며 서해를 내해로 만드는 것이다. 이 얘기는 한국의 언론인이나 지식인들이 했었어야 될 얘기예요. 미국 쪽에서는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긴장이 제어할 길이 없게 돼요. 이건 이미 마지막 순간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는. 그래서 이게 참 아쉬운 거죠. 한국 쪽에서 이런 얘기들이 아직까지도 안 나오고 있었다라는 것은 정말 아쉬운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지식인들 좀 정신 좀 차려야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렇게 한반도 전략을 밀고 가니까 펜스의 그 허드슨 연설, 10월 4일 날 허드슨 연구소의 연설에 보면 시작하자마자 첫 대목에 바로 지정학적으로 중국이
미국의 지정학적 요충지들을 침탈해서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 구체적인 사례주, 그 바로 앞에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바로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그 펜스의 별로 길지 않은 연설문 중에 이 한반도란 얘기가 2번, 3번 나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이 분명히 알고 지적하는 얘기라고요.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중국과의 대립의 그 수위가 조절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는 표현 안 하죠. 이런 노골적인 표현은 바로 이해 당사자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국이 어떤 체제냐, 이게. 제가 세뇌 탈출해서 이거 한 2번 얘기했는데, 군당 복합체 국가자본주의예요. 군당 복합체라는 건 군과 당의 그 범털들, 태자당, 여기가 이 흑막 세력이 존재해서 이 세력이 군과 당을 다 움직이는, 국가를 다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이란 뜻입니다. MPC라는 거는 영어로 Military Party Complex, 군, 당, 복합체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만든 용어예요. 이때 국가자본주의라는 건 스테이트 캐피탈리즘인데, 중국을 예를 들면 일단 국가 소유 기업이 있죠. 이게 이제 정부 소유뿐만 아니라 당 소유, 또 상당수의 핵심적 자산들은 오히려 인민해방군 소유예요. 군 소유예요. 중국은 처음부터 군에 바탕한 혁명을 했습니다. 그 군이 왜냐면 노동자 전통이 작으니까 결국은 노동자 규모가 작았잖아요. 중국이 옛날에 뭐 얼마나 됐겠어요. 결국은 농촌 게릴라 투쟁을 했기 때문에 농촌 게릴라 출신의 군으로서 이루어진 그러한 혁명을 했어요. 그래서 모택동이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말이 결국은 군부를 장악해야 된다는 뜻이고, 모택동이 군부를 장악했던 이유는 모택동은 한 번도 인민해방군 사령관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의 절대적인 충성을 받아냈던 이유는 모택동이 쓴 책들, 대표작들, 그것은 무슨 모순론이니 실천론이니 이런 거 갖고 떠드는데 그거는 말짱꽝이에요. 그건 말짱꽝이에요. 그거는 잘난 체 한다고 잘못 철학적으로 썩알긴 거에 불과하고, 진짜 중요한 대표작들은 뭐냐면 1927년에 그 호남 농민운동 보고서. 그건 어떤 내용이냐면 그 공산당 이론에는 농민 반란을 주목을 안 했지만 우리 중국에서는 급진 농민 반란이 지금 요원의 불길처럼 번지고 있다. 우리 공산당은 이 농민 반란에 대해서 입장을 선택해야 된다. 첫째, 그 농민 반란의 선두에 서서 그 농민 반란을 이끌 것인가. 둘째, 아니면 그 농민 반란의 뒤를 따라가면서 뒷북치면서 갈 것인가. 아니면 셋째, 농민은 어차피 공산 세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반동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농민 반란은 하면 안 된다 하고 개무시하고 나갈 것이냐. 이 셋 중에 하나를 중국 공산당은 택해야 된다. 택하는 것은 자유지만 택할 시간은 그리 여유가 많지 않다. 이런 내용을 담은 무시무시한 짧은 팜플렛입니다. 이게 모택동의 호남 농민운동 보고서로서 이게 모택동의 대표작이에요. 군사 사상서죠. 두 번째 대표작도 비슷해요. 유격전. 세 번째 대표작도 비슷해요. 지구전. 이런 식으로 모택동은 군사에 관한 책들을 써서 그 책을 자양분 삼아서 이 농민 반란 지도자들이 그거를 씹어 먹은 거예요. 그걸로 정신적 자양분을 삼은 거예요. 따라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원로는 전부 모택동의 사상적 제자입니다. 이게 전부 모택동의 사상적 제자예요. 그러니까 모택동은 별도로 인민해방군 사령관 같은 거를 안 했지만 중국 군부에 대해서 무지막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면 이 중국 군부가
기업을 그래서 많이 갖고 있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 신화사통신도 인민해방군 소유고 인민은행도 중국의 중앙은행도 인민해방군 소유로 알고 있고요. 그 주로 특히 그 자원이라든지 중화학공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무슨 석유공업 이런 것들 주요한 수출입 공사 이런 거 전부 다 인민해방군 소유 기업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국영기업이라는 게 국가 소유도 있지만 당 소유도 있고요. 당도 따로 재산을 갖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인민해방군도 따로 재산을 갖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중국은 투자와 금융을 완벽하게 정부가 컨트롤하죠. 그 다음에 환율도 정부가 컨트롤하죠. 그리고 외환 배분도 정부가 컨트롤하죠. 그러니까 누가 중국 돈을 갖고 와서 위안화를 갖고 와서 달러로 바꾼 다음에 그 달러를 가지고 해외 투자를 하거나 혹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입하고자 할 때 그거를 중국 정부가 컨트롤한다고요. 외환 배분을 결국 컨트롤하는 거죠. 가격 통제 당연히 하죠. 노동 통제 당연히 하죠. 중국은 노동 통제가 살벌해요. 어떤 식으로 하냐. 모든 노동자가 불법 거주자예요. 대부분의 노동자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광동이나 심천, 동관은 이제 심천 배후 도시죠. 배후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런 데 가면, 그러니까 이 그 동부의 해안 지역에 가면 내륙에서 온 노동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공이라 그러죠. 이게 도시를 이게 뭔가 하고 실감을 하시려면은요. 추석이나 설 때 그런 지역에 가보면 알아요. 도시 전체가 유령 도시예요. 즉 도시의 대부분의 주민이 홀몸 혹은 간신히 애 별로 안 난 그 젊은 커플이 돼서 뼈 빠지게 일하다가 그 다음에 저기서 저기 뭐야 그러니까 이 설이나 추석이 되면 전부 고향에 가니까 도시가 유령 도시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평소에 동관이나 심천 이런 데 다니다가 이 일부러락도 저 뭐죠? 그러니까 이 추석이나 설 때 한번 가면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요. 도시 전체가 유령이에요. 자, 그러면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사람들이 다 불법 체류자예요, 일종의. 중국은 후지제도, 호적제도를 운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거지를 이탈해서 도시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안 일으킬 때, 노동운동 안 할 땐 봐주죠. 아무 단속 안 해요. 그러다가 노동운동을 한다든지 뭐 불평불만을 얘기하고 다니면 그냥 집어서 너 불법 체류자네. 너 집에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어느 정도 이게 비정하냐면 이제 거기서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일하는 두 젊은 남녀가 눈이 맞아서 둘이 혼인을 하고 동거를 해서 산단 말이에요. 애가 낳잖아요. 그 애도 불법 체류자예요. 애도 호적이 엄마 아버지에 따라서 저쪽에 있다고. 그러니까 애가 공립학교를 못 가요. 그럼 사립학교를 가야 돼. 그러면 그 지역의 사립학교라는 건 질이 딱 둘이에요. 하나는 정말 상류층이 다니는 최고급 사립학교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정말 그 질이 아주 나쁜 그냥 정말 애들 붙잡아 놓고 시간 때우게 해주는 학원이 있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노동자의 자녀는 이 질 나쁜 학교를 다니게 되죠. 공립학교는 상당히 질이 좋아요. 더 웃기는 건요. 호적이 저기로 돼 있어도 뇌물을 쓰면 노동자의 자녀가 공립학교를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뇌물의 액수가 얼마냐? 제가 한 3, 4년 전에 보니까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만 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개념으로는 노동자가 그때 한 3, 4천 불 받을 때니까 한 3천 불 받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 월급 정도 되는 거죠. 300불 받을 때니까 1년 월급 되죠. 그러니까 이게 살벌한 거예요. 환경도 똑같죠.
그 산업 분야가 정부에서 밀어주는 거 혹은 공산당에서 봐주는 거 혹은 뇌물을 바친 것 같으면 오용을 막 시켜도 눈 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화, 언론, 교육, 대학, 출판 이런 걸 전부 국가가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억압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굉장히 명문대예요. 굉장히 명문대인데 거기에 우리나라도 옛날에 저게 나와 있었다고요. 전두환 정부 때까지일 거예요. 그 대학에 가면 국정원 직원이 한 명씩 나와 있어요. 따로 방 하나 받아서. 얘들은 대학에 그러한 공산당 직원이 하나 나와 있다고요. 공산당원이. 문제가 뭐냐? 우리나라 국정원 직원은요. 대학에 나오는 국정원 직원은 그냥 찬밥이었다고요. 대학에서. 얘들은 그게 아니에요.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면 세계적인 논문을 쓴 총장도 대학에 파견 나와 있는 공산당원한테 90도로 인사를 해요. 머리가 허옇게 센 세계적 학자도. 그러니까 그런 광경들을 보질 않으면 아 이게 도대체 왜 군당복합체 국가자본주의라는 거야? 이걸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박정희 시대 때 혹은 전두환 정부 때 대학에 나와 있는 안기부 직원한테 교수가 90도로 인사해요? 상상을 못할 일이거든요. 그냥 소 닭 보듯이 하고 지나갔거든. 아, 너는 안기부 직원이야. 그래. 네 일이나 해라. 뭐 대학까지 와서 이렇게 티내게 구냐. 이런 마음이 그냥 이런 마음을 가지고 소 닭 보듯 하고 지나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다르나 한번 더 보죠. 이 박정희 시대도 국가자본주의예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제가 이거를 중국의 국가자본주의, 그러니까 MPC, 군당 복합체 국가자본주의랑 구별하기 위해서 프레젠트 팍, PP 국가자본주의라고 이름을 잠깐 붙여봤어요. 박정희 시대 때도요. 외환 배분. 요새는 누구든지 여권이랑 그 다음에 하나 들고 가서 은행 가면 달러 바꿔주잖아요. 그 다음에 요새도 아마 그거 있을 거예요. 한국은행에 가서 누구든지 제가 100억을 만든 다음에 100억을 짊어지고 가서 한국은행인가 어딘가 가서 요새는 어디다 신고하는지 모르겠는데 해외 투자 신고하면 그냥 신고로 된다고 접수된다고 심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신고가 접수되면 제가 그냥 저기 그 달러로 바꿔갖고 바로 송금할 수 있죠. 그러니까 외환의 배분이나 환전 이런 거에 대해서 국가가 아무 컨트롤 안 하지만 박정희 때는 이 달러가 귀하니까 이 환전과 외환 배분 당연히 컨트롤 하죠. 그러니까 암달러상들이 있죠. 암달러상들이 있다고요. 그때는. 그 다음에 국가가 투자와 금융을 하죠. 결정하죠. 그러니까 관치금융이라고 그때는 표현을 했어요. 관청할 때 관에다가 다스릴 치자. 그러니까 국가가 금융과 투자를 결정을 했다고요. 그 다음에 그때는 가격 통제를 해요. 예를 들면 뭐 밀가루, 뭐 짜장면값, 라면 이런 생필품 그 핵심 품목뿐만이 아니라 전반에 걸쳐서 가격 통제를 했어요. 그때는. 그 다음에 당연히 기간산업, 주요 산업은 다 국영기업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SK텔레콤 그것의 전신 한국이동통신 국영사업이었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니까 이름이 뭐라 그런지 모르겠다. 두산중공업일까요?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의 전신이 한중이죠. 한중 국영기업이었죠. 한국중공업. 그렇게 국영기업들이 많았어요. 비료, 뭐 남해산업 그러면 그거 국영기업이었죠. 지금 남해산업 아마 LG 아니면 어디 그런 쪽에 이렇게 서 운영할 거예요. 또 국영기업으로 출발했어도 포스코처럼 다 혹은 KT처럼 다 주식회사로 해서 주식을 다 팔아가지고 이미 그거는 오히려 해외 투자자들이 더 주식을 많이 갖고 있고 뭐 이런 사기업이 됐잖아요. 이제는 이렇게 외환 배분, 투자, 금융, 가격 통제, 기간산업 국영기업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박정희 정부 때의 국가자본주의의 특징이에요. 이거를 박 대통령이 1979년도
초부터 시장 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할 걸 결정을 했다고요. 본인이 직접 해체를 결정한 거예요. 이걸 그 당시 이름으로 안정화 정책이라고 불렀어요. 물론 이 시장 중심주의를 이행하는 이게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에요. 그 박 대통령의 블루프린트를 다 잡았고 그때 그 블루프린트를 잡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신현악 사단이에요. 강경식 그다음에 돌아가신 김재익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고스란히 그 전두환 정부 때 중용돼서 전두환 정부가 강경식 김재익 라인에 따라 가지고 경제정책을 폈다고요. 그러면서 완전히 한국 경제가 날아올랐죠. 자, 그러면 대한민국이 박정희 정부 때 박 대통령 죽는 해 초에 10월에 돌아가셨지만 그해 1, 2월에 벌써 이게 정책 블루프린트가 나와요. 시장경제로의 이행 블루프린트가. 그해 초에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결정했을 때 우리나라 GDP가 지금 달러로 환산해 보면 얼마냐? 2,000달러가 안 돼요. 1인당 GDP가. 참고로 중국은 지금도 시장경제를 이행할 뜻이 없는 거예요. 국영기가 꽉 틀어지고 있고 국가가 투자와 금융을 결정하고 아까 다 보셨잖아요. 심지어 노동도 그렇게 해가 망측하게 컨트롤하고 아니 모든 동부지역의 노동자가 일단 불법 거주자로 딱 때려놓고서 시작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그 환율 국가가 정해서 운영하고 외환배분 국가가 정해서 배분하고 국가가 아주 엄청난 규모의 가격 통제하고 국가가 아주 엄청나게 환경 파괴를 조장하고 있고 이런 상태거든요, 중국이.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상태 때에 어마무시한 MPC 국가자본주의인데 이때의 중국의 GDP는 얼마냐? 8,633달러입니다, 지금. 즉, 우리보다 거의 4배 반 잘 사는 상태인데 PP 국가자본주의, 박정희 국가자본주의보다 훨씬 더 국가의 장악력이 더 깊은 국가자본주의 체제가 그냥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 수 있겠죠. 우리 GDP가 지금 달러로 환산해서 2,000불이 안 됐을 때 우리 GDP가 2,000불 안 되면 지금 뭐 캄보디아 수준이나 될 거예요. 그때의 국가자본주의를 해체할 거를 시장으로 이행할 것을 블루프린트를 잡았다고요, 이미. 그리고 이행을 시작했다고요. 중국은 그때 우리보다 4배 반 잘 사는 지금도 이거를 하지 못한 채 국가자본주의를 해체하고 시장 원리를 신장시키고 개인과 기업과 기업가의 주도권을 강화하는 그러한 개혁을 하지 못한 채 오히려 거꾸로 돌아서 국가의 힘으로 일당 독재 국가의 힘으로 세계 질서를 중국의 입맛에 맞게 바꾸겠다고 망상에 취해서 날뛰었던 거예요. 지난 한 5년 이상.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박정희 시대 국가자본주의와 중국 국가자본주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달라요. 중국 국가자본주의는 일당 독재 공산당 전통에서 나오고 있고요. 사회재산 거기 그냥 밀어버리는 거 보세요. 뭐 개발한다 그러면 보상 같은 거 제대로 안 하고. 박정희 시대 때는 그게 유신 때든 그 이전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개인이라든지 자유라든지 자유민주주의의 그런 흐름이 있는 거예요. 밑바닥에는 여전히. 그리고 사회재산권은 철저히 보장됐고. 그러니까 틀이 다른 거죠, 이게. 기본 그 DNA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청와대 그 경제수석 장하성 씨의 사촌 동생이 장하준이에요. 그 경제학 책 좀 읽은 분들은 아마 기억할 거예요. 몇 년 전에 국내에서 베스트셀러로 또 해외에서도 베스트셀러 좀 했죠. 케임브리지대 교수고요. 이 사람은 이제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비정통 경제학, 헤테로독스 에코노미스트라고 꼽히거든요. 비정통이라는 건 뭐냐면
일반 경제학자들은 예를 들면 수학도 좀 쓰고 뭣도 쓰고 이렇게 해서 또 차분하게 경제사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계 전체를 막 다 아는 듯이 세계의 모든 나라 경제사를 찔끔찔끔해서 짜집기를 막 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책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사실은 그 중에서 인정하는 책이 딱 이거예요. 사다리 걷어차기. 이 책은 좀 재미는 없어요. 뭐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이런 개쓰레기 같은 책과는 달리 이 사다리 걷어차기는 꽤 그래도 포인트를 담고 있어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 WTO 1994년 WTO 이후에는 세계 질서가 전부 각국에 대해서 공정무역 이거를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강제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후진국에서 국가정부가 나서가지고 특정 산업을 막 발전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정부 주도형으로. 예를 공정무역 해야 되는데 거긴 너 왜 정부가 지원하냐? 그래서 제재받거든. 그러니까 장하준의 이 책은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세계 질서가 엄격하게 공정무역을 주장하기 전 단계에서 대한민국은 박정희 정부 아래 국가자본주의 체제로 급속하게 경제를 발전해 왔다. 근데 경제가 그렇게 발전해 오고 나니까 1990년경에 세계 질서가 사다리를 걷어차버렸다. 이제는 후진국이 혹은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없어졌다. 그래서 이 책은 어떻게 보면 박정희 그 국가자본주의를 상당히 잘 해부한 책이에요. 잘 설명한 책이기도 해요. 그런데 장하준이 왜 여기서 멈추냐는 거지. 한국인 출신의 케임브리지 대 교수 정도 하는 그런 교수면 장하준은 마땅히 무슨 책을 썼어야 되냐면 그 다음번에 뭐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따위의 깡통진보 입맛에 맞춰주는 그런 개쓰레기 같은 책이 아니라 제대로 어떤 책을 썼어야 되냐면 이런 사람들은 바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 중국의 군당 국가자본주의와 박정희 국가자본주의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해설해주는 그런 책을 썼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삶을 바라보는 눈이 따뜻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장하준 씨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따뜻하고 바르질 않아요. 이게 꼬여 있다고요. 꼬여 있으니까 이 두 가지의 완전히 다른 DNA가 다른 국가자본주의거든요. 그리고 그 주도한 사람의 최종 처방도 완전히 다르고 박정희는 우리의 국민소득이 지금 중국의 4.5분의 1이었던 그 당시에 야 이제 시장으로 가야 돼 하고서 판을 바꿔버린 거야 자기 스스로. 중국은 그 당시에 비해서 무려 4.5배나 우리보다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GDP 기준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을 바꾸기는커녕 국가자본주의, 국가 절대 권력 그것도 우리는 그런 식의 일당 독재를 한 적이 없잖아요. 일당 독재의 절대 권력을 가진 절대 부패의 국가자본주의를 갖고 세계를 상대로 싸움을 하겠다고 헉헉거리고 날뛴 거예요 이게.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누군가 이제 장하준 씨 뭐 이런 걸 안 쓸 것 같으니까 좀 실력 있는 경제학자들이 경제사학자, 경제발전론 하시는 분들이 이 두 개, 한중 두 개의 국가자본주의가 얼마나 근본적으로 다른가를 한번 비교하는 책을 쓸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국 사람들이 조금만 공부하면 중국어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학자들이 그런 걸 쓰면 세계적 수준의 그런 책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